만드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입니다. 행사 호스트만을 위한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이벤터스 서지혜 매니저입니다. 행사 기획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매달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 4월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로 드디어 2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회에서는 하이브리드 행사 기획과 연출을 주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자가 알아야 할 기획부터 운영, 연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행사 호스트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업에서 할 경우 누가 지켜야 하는지, 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또 관리가 어려워 위탁을 맡겼을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죠. 저처럼 답답해하실 호스트분들을 위해 오늘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벤터스가 낯선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터스는 누구에게나 행사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미션 아래 온오프라인 등 행사의 IT를 접목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벤터스에서 행사 호스트는 손쉽게 행사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행사를 찾는, 행사가 일상이 되는 곳을 의미하죠. 특히 호스트는 행사를 개설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행사 중에는 질의응답, 실시간 채팅, 출석 체크 등 다양한 인터랙션 기능을 통해 참가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행사만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페이지 뷰, 참석 인원, 설문조사 응답 등 통계 데이터를 한눈에 보고 각각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 이벤터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행사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호스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웨비나 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던 인터랙션 기능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활용 가능한 웨비나 서비스는 웨비나 프로와 베이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스트리밍 팀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고화질 송출,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한 웨비나 프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호스트님께서는 웨비나 소개 공간에서 서비스를 살펴보시고 견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 버튼을 눌러서 견적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웨비나 화면 한번 살펴볼까요? 호스트나 강연자가 참가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은 PC 시청 시에는 시청화면 오른편에, 그리고 휴대폰 시청 시에는 아래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호스트분들을 위해 기능들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체험 공간도 구성해 놓았으니 마음껏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EWL은 강연, Q&A, 경품 추천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연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질의응답 버튼을 눌러 질문을 남겨주세요. 발표가 끝난 후 Q&A 세션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Q&A가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이 이어 진행됩니다. 지금 경품 추첨 버튼을 눌러 행운의 번호를 미리 받아주세요. 경품으로는 캐치CQ에서 후원해주신 개인정보 관리 자동화 솔루션 6개월 이용권 1장,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비용 50만 원권 2장,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7일 이용권 2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개최할 호스트님께 꼭 필요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는 디지컴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방송국에 온 듯한 이 전문적인 스튜디오 DCK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원스톱 장비와 그리고 촬영, 송출까지 함께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보다 원활한 행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디지컴 코리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강연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무엇이 있을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온에피플 조아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의 자기소개와 그리고 온에피플은 어떤 곳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에피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아영입니다. 오늘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캐치CQ라는 자동화 솔루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최근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컨설팅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많이들 찾고 계세요. 네, 참가 호스트분들께 행사 참가자 개인정보 수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는 사전 질문을 드려서 미리 답변을 좀 받아봤어요. 신청자의 약 150명 정도 해당되는 55%에 해당되는 분들이 구글, 네이버 등 드라이브 설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개인정보를 드라이브 설문지로 수집해도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 미리 살짝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연에서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을 구글 드라이브를 썼다, 네이버 폼을 썼다는 어떻게 그 정보를 수집했느냐,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파기까지 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널로 수집했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의외의 답변이긴 하지만 그만큼 더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저처럼 궁금하신 호스트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 오늘 강연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강연은 약 40분간 진행이 됩니다. 강연 초반 클리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참가자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화면에 퀴즈 참여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세요. 강연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또 질의응답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요.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호스트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렇게 수집한 정보는 수집부터 파기까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파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이렇게 쓰여도 되나? 이분들께 광고를 보내도 되나? 뭐 어떻게 보내야 되지? 하는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뭐 핸드폰 번호, 이름 이런 것들은 금방 이거 개인정보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떨 때는 굉장히 넓게도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매니저님 간단하게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워밍업 할 수 있는 퀴즈를 좀 준비해왔어요.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먼저 죽은 사람의 정보도 개인정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죽은 분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일까요? 네, 요거는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터스도 웨비나 접속 코드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통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먼저 눌러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가 맞고 또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휴대폰 번호로 우리가 이 번호가 회사 안에 있을 때 회사의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해보면 누구의 정보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정보이고 또 휴대전화 번호가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누구인지도 바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어떻게 이거는 생각하시나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대표 이메일 같은 경우, 기업의 대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사람의 인격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정보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리송한데 우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맞다. O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맞다. 개인정보 아니다. 요거는 리을의 질문이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로 질문을 받거든요.
말이 너무 개인이 어렵죠. 다시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메일 제 개인의 이메일 주소는 개인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이 갖고 있는 이메일 주소는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맞습니다. 질문이 아니다로 끝나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이메일 주소는 개인 정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만들 때 닉네임을 자기가 평상시에 잘 쓰는 닉네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지는 닉네임 뒤에 아니면 이니셜로 만들거나 그 뒤에 자기의 생년월일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앞에 있는 번호로 그 사람이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뱅이 뒤에 도메인으로 이 사람이 뭐 회사에서 쓰는 이메일이라면 그 소속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로 여러 정보의 조각을 맞춰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사업자 번호, 법인명, 대표 메일 이런 건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거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있는 개인에게 귀속된 정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업무들 많이 하시면서 개인정보를 이제 뭐 홍땡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일부를 마스킹 처리해서 가명 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가명 처리한 경우는 아니다. 이지 아니다. 않을까요? 왜냐하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을 텐데 그 하나만 마스킹했을 때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아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정답은 맞다. 어. 네,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이다. 네, 이렇게 앞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보호해야 될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정보랑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 뒷자리만 있어도 개인정보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 뭐 관련해서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누구의 핸드폰 번호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업무에 사용하는 이런 가명 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명 처리된 상태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를 회사가 전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홍땡동으로 바꾼 정보들의 조합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명 처리한 정보도 개인정보로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취급할 때 수집하고 업무 위탁을 하고 저장하고 파기하는 이 전체 과정에서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어떤 회사 내부에 의사결정이 있다고 하면 어떤 항목의 정보를 수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보통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이벤트, 우린 이번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이력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쉽게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죠. 적절한 이력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양식을 선택해요. 이렇게 제가 구글을 검색해서 이력서에, 그러니까 표준 이력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럼 보통은 여기서 그냥 쓰세요. 근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이력서 폼 안에 우리 회사가 진짜로 필요한 정보와 아닌 정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력서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족관계, 신장, 체중, 취미, 특기, 시력, 종교. 이게 진짜 우리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1차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 공모전에 어떤 폼들이 있었고 그 폼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떤 양식을 차용해 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진짜 우리가 수집해야 되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이냐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의 직업과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어떤 양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수집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딱 필요한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수집해야 되는 항목인지를 1차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할 거라는 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하겠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다에 대한 내용으로 동의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동의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런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이벤트 페이지 샘플인데 뭐 이름이랑 나이랑 이런 것들을 쭉 받으면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기. 저 자세히 보기 누르면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원가입에 보면 개인정보 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같이 한번 퀴즈 한번 드릴게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어디에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이 부분 궁금해서 저희 참가자분들이랑 같이 퀴즈로 참여를 해보려는데요. 지금 참가자분들께서 퀴즈 참여 버튼 보이실 겁니다. 그곳에 입장해서 같이 퀴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고 답변을 눌러주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려 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사전 동의는 어디다 받아야 할까요? 되게 개인정보라는 공통 언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마음 한켠에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참가자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공개해 볼까요? 제 마음과 거의 일치하셨어요. 87%에 해당하는 참가자분들이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받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표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든 그 안에 내용이 진짜 처리 방침이든에 관계없이 동의서, 그러니까 명칭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다는 명칭을 사용하시고 그 안에 동의 내용도 동의서를 구성함에 필요한 내용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줄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바로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항목을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동의서에 넣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보유 이용 기간이 달성되는 시점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맨 처음 수집하겠다. 우린 이런 항목을 수집해야지 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동의서를 만드실 때 이 목적, 항목, 보유 이용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의에 거부를 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까지 이 4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서 동의를 하려는 시점에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동의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어떤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가 또 한 번 고민이 돼요. 예를 들어 회원가입 동의서 안에 광고성 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해도 되는가 아닌가 이런 하나하나의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필수 목적, 선택 목적 이렇게 목적을 구분해서 동의를 각각 받으셔야 하는데 그걸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서비스 이용의 본질적인 기능이냐 그렇지 않으냐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광고성 정보에 수신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가입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목적의 동의
선택 목적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이제 동의를 받고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수집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별도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체크박스를 각각을 구분하셔서 각각의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항목을 수집하겠다라고 하는 필수 개인정보, 그리고 뭐 광고성 정보를 수집하겠다, 뭐 이런 선택적 목적의 개인정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은 뭐죠? 고유식별 번호라고 해서 고유식별 번호라고 해서 여권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아니면 운전면허 번호 같이 우리에게 이제 그 어떤 라이센스에 하나씩 부여되어 있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 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뭐 종교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의 건강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얘는 또 민감 정보로 분류가 돼요. 그런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 의사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만 쓰면 관계가 없겠는데 우리가 아닌, 우리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될 때도 또 별도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를 받는 목적과 항목에 따라서 개인정보 체크박스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실 건지에 따라서 동의받는 사항들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말 많은 글들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항목을 수집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앞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 항목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보 주체인 개개인,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는 나한테 무슨 동의를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회사가 수집하고 있는 목적 항목, 그리고 어디에 제공을 하고 있는지, 위탁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파기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 파기하는지, 뭐 책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뭐 홍땡동 이렇게 표시하는 가명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명 정보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처리 방침에 항상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 방침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 문서예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통 이제 푸터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의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해야 되는 시점은요. 개인정보 관리 현황, 고지하고 있는 사항 중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바로 변경해서 서비스에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동의서랑 처리 방침 둘이 차이가 있어요. 동의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동의받을 때 필요한 문서이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정보 주체인 고객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난 항상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어서 동의는 받지 않고 홈페이지 하단에 항상 공개해야 되는 문서입니다.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벤터스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호스트 분들께서 이벤터스를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수집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업무를 위탁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3자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에도 마음속에 답변은 있지만 호스트분들이 선택을 좀 더 솔직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참여 버튼에 계속 들어가 계시죠, 호스트님들? 지금
답변을 선택해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조금 이따가 답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터스와 호스트는 어떤 관계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회원가입이나 행사를 개설하는 시점에 한번 문서를 클릭해서 보셨던 호스트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둘 다인가? 위탁인가? 제3자 제공인가?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인데 답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개해 주세요. 오, 와. 역시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위탁이라고 답하신 호스트분들이 55%고 제3자 제공이다라고 말씀해준 호스트분들이 45%입니다. 비등비등한 수치인데 대표님 어떤 것이 정답인가요? 정답을 먼저 공개드리면 제3자 제공일 때도 있고 업무 위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퀴즈로 준비를 했어요. 아, 결국엔 두 가지가 답변이었던 네. 질문이었군요. 두 가지 모두가 정답인,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벤터스가 업무 위탁을 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 호스트에게 제3자 제공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화면이에요. 이벤터스에서 행사에 신청을 할 때 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의 버튼이, 그러니까 체크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죠. 빨간 박스 되어 있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벤터스가 신청자의 정보를 모집해서 그 정보를 제3자 제공,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신청을 통해서 수집하게 된 정보의 관리는 호스트 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업무 위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이벤터스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구독을 하는 기능들은 이벤터스가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업무 위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3자 제공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이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업무 위탁의 경우는 우리 회사가 일을 다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터스의 구독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행사를 참여할 사람의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참여하고 다음에 어떤 행사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이제 참여자에게 안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호스트 분들께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어요. 원래라면. 그런데 이벤터스가 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해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이걸 발송할 수 있게 정보를 전달하게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죠. 그 밖에도 뭐 행사 운영을 대행하게 한다든지 마케팅을 대행하게 한다든지 이와 같이 우리 회사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를 업무 위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외부에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시점,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업무를 맡은 그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하고 또 수집된 정보는 목적이 지났을 때 잘 파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 위탁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각 회사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 제공인 경우에는요, 이제 이벤터스가 호스트를 모집해서 그 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받아서 전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제공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공받은 호스트가 그 정보의 관리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직접 하셔야 되고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도 호스트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에 따라서 책임이나 관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벤터스에서는 이제 업무 수탁사로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목록형으로 보이는 화면에 개인정보를 마스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는 시점들, 뭐 제3자 제공을 한 시점, 그리고 이제 구독을 하는 시점,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는 시점, 뭐 등등등 동의 이력들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벤터스 내부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임직원들이요.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모를 유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임직원들에 대한 이직 제고를 위한 교육과 뭐 그 밖에 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제3자 제공이 있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의서는 앞서의 동의서에는 목적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었죠. 여기에 하나 더 제공받는 자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할 건데 그 제공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쓸 거고 어떤 항목을 줄 거야. 그리고 제공받은 자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정보를 삭제할 거니까 반드시 아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동의서. 그래서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이렇게 5가지 내용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그럼 수집한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앞서의 이벤터스가 업무 수탁사로서 하고 있는 그 노력들을 호스트분들께서 정보를 직접 수집한다고 하면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는 언제 받았는지,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지, 뭐 내부의 직원들이 접근했는데 아무렇게나 그 정보를 외부로 유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이 정보에 접근을 했었는지, 그리고 접속해서 그 정보를 받는지, 교육은 했는지, 책임자는 지정했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직접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중에 그러면 이제 수집해서 정보를 언제 삭제해야 되는지를 또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 삭제는 제가 앞서도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동의서에 보유 이용 기간이 있잖아요. 해당 보유 이용 기간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다. 그럼 회원 탈퇴할 때 삭제해야 되고요. 뉴스레터 동의를 받았다. 그럼 더 이상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라고 수신 철회를 할 때 삭제하면 되고요. 이벤트 참가 동의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면 이벤트가 종료된 시점,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인 업무가 다 종료되고 난 그 시점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이제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동의서를 만들다 보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동의서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닐 텐데 거기에 목적 달성 시 보유 이용 기간을 목적 달성 시라고 그냥 표현해 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시로 목적 달성 시를 써 놓은 건데 그 표현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복붙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언제 파기해야 되는지 회사 내부에서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시점을 숫자로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가 종료되고 3개월 뒤에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관련해서 견적서를 발송하고 6개월 뒤에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 시점이 명확하게 동의서를 구성을 하셔야 나중에 정보를 파기하는 시점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 달성 시 파기하셔야 되는데 이용 목적 달성 시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숫자로 두시는 게 관리에 용이하다라고 이제 팁을 전달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궁금하신 건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수집한 정보는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동의서에 답이 있어요. 해당하는 목적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참가 목적으로 수집했다면 행사를 안내하거나 행사 관련해서 어떤 그 필요한 내용들로만 그 정보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광고 정보 발송은 광고 정보 발송 동의서에 있는 그 목적 안에서만 사용하셔야 돼요.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서비스에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회원 가입한 분들에게 광고 보내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쭙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받으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못 보내시는 거죠. 동의를 받았어요? 그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받은 목적, 우리가 수집한 그 동의받은 목적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벤트를 참가하거나 행사를 참가할 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참가할 때는 정보를 조금만 받았는데 행사를 진행하고 뭘 하다 보니 정보가 좀 더 필요해요. 내지는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 행사에 참여했는지도 알고 싶고 실제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최초에 수집한 목적, 그 동의서 안에 항목이 추가됐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시점에 동의받으시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변경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죠. 뭐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푸시 알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뭐 앱에서 푸시를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실제 서비스 알림에서 반드시 보내야 되는 푸시가 있고 한 번 더 우리 앱에 와줬으면 좋겠어서 보내는 광고성 푸시가 있거든요. 이것도 구분하셔서 동의받고 안내하셔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명 정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홍땡동 아니면은 그 주소에 뭐 일정 정보를 지우고 아니면 그 밖에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의 정보의 일부를 지워가지고 분석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동의를 안 받아도 가명 정보, 그러니까 일정 정보는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또한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용도로 사용을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우리가 못 알아보게 회사에서 나름의 노력으로 그걸 바꿨잖아요. 그걸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용도로 그걸 노력하는 행위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가명 처리한 어떤 분석의 데이터를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아 이게 원래 조화영의 정보였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명 처리한 정보, 가명 처리를 해서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시면 그 내용은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광고 정보 어디까지 어떻게 보낼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제가 정의를 앞에 내렸어요. 뭐냐 하면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그 전송자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그 서비스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전송자가 저희는 비영리 단체인데 영리 목적은 아닌데 해당이 되나요? 라고 하면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를 보내느냐 아니면 공공의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리 목적의 정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되는 정보, 광고의 목적으로 보내야 되는 정보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오네피플에서 관련 이번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 정보를 우리 회원이라고 해서 다 알릴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를 회원들이 몰라도 되잖아요, 사실. 동의서랑 처리 방침이 자동으로 잘 나오는 게 저희 서비스의 메인인데 그게 잘 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저희 회사가 웨비나를 한다라고 하는 건 광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 광고성 정보예요. 우리가 반대로 알고 있어요. 동의받으면 우린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동의받았느냐가 1차로 중요한데 광고성 정보에 근데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시거든요. 이거 앞에 광고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모든 정보는 회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예외이냐, 이 예외의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모두 광고성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이행에 꼭 필요한 정보, 무언가를 설명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이건 이런 계약의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 웨비나가 3일 뒤에 개최됩니다. 10분 전에 개최됩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는 건 그거는 우리가 신청한 정보에 대해서 고객이 받는 거기 때문에 걔는 광고 예외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웨비나가 끝나고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는데 한 번 더 다음 웨비나에 대해서 안내 메일이 간다고 하면 걔는 광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이제 앞서 이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발송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수익이 없는 공익 활동도 이제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씩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매니저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나 아니면 우천이나 등등의 상황으로 취소됐다. 그러면은 행사를 참여하신 분들에게 안내 발송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이 될까요? 아닐까요? 행사 참가에 대해서 꼭 받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행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내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네, 아니다. 네, 아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이벤트 한다고 이제 정보를 쭉 수집했어요. 그 이벤트 당첨자가 발생했고 그 당첨자에게 우리가 안내 메일을 보내요. 이 경우에 앞에 광고 붙여야 할까요? 신청한 이벤트 경품 당첨됐을 때에 이메일이 간다라고 만약에 사전에 동의를 했다면 아닐 것 같고 좀 헷갈리는데요. 이건 어떻게 정답일까요? 네,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벤트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이 직접 밝혔잖아요. 그리고 직접 하겠다고 참가한 그 내용의 연속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광고를 붙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사전 동의 받아야 된다. 제가 앞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동의받는 방법에서 한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밑에 제가 예시를 보내왔는데요. 하나의 예시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란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동의서의 내용이 쭉 쓰여 있고요. 밑에 체크박스가 하나 있어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 수집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 내용이 틀렸어요. 두 개의 체크박스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이 정보를 수집함에 대한 내용 하나, 또 하나는 광고 정보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 하나. 그래서 체크박스가 두 개 들어가서 동의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수집을 했어요. 이미 회원으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광고성 정보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이미 정보는 수집했으니까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는 필요 없어요. 광고성 정보 수신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동의 여부만 맨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체크박스가 한 개일 때도 두 개일 때도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구분하셔서 동의서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고 보낼 때 앞에 괄호 광고 이거 꼭 붙여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괄호 광고 꼭 표시하셔야 되고 이거를 뭐 본문의 제목 맨 뒤에 그러니까 메일 제목 맨 뒤에 붙여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뒤에 아니고 반드시 앞에 붙이셔야 돼요. 광고에 요 괄호 무늬가 나 마음에 들지 않아. 대괄호로 하겠어. 그거 안 돼요. 반드시 괄호로 해서 광고 표시해서 이제 발송하셔야 되고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추후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면 수신 거부할 수 있다. 그 방법이랑 이제 기능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 광고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발송된 내용인지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메일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일뿐만 아니라 문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치 않으면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동의 거부를 하게 할 때 회원가입을, 로그인을 다시 하게 한다던가 고객센터로 연락하게 한다던가 하면 안 돼요. 바로 그 버튼을 누른 즉시 동의 철회될 수 있도록 구현하셔야 되고요. 그 철회한 내용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정보를 보내는 것 또한 주의하셔야 돼요. 광고를 보내는 시간이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그 사이에 보내려고 한다면 이 또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문자나 전화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이제 늦은 시간, 그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스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계속 오면 이제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문자의 경우에는 이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메일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광고 정보를 동의하는 경우 보통은 동의서를 구성할 때 동의 철회 시라고 많이들 쓰세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동의했었는지 보통 기억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영원히 그 정보를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요. 동의한 날로부터 2년마다 우리는 언제 몇 날 며칠에 이런 내용으로 동의를 했다라는 걸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고 정보,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강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관리로 이제 서비스의 신뢰가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호스트분들이 사전 질문에 올려주신 내용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이 마케팅 수신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 그리고 광고에 대한 머리 그 꺽쇠 안에 있는 내용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좀 고민되는 부분들 많았었는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처럼 궁금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Q&A 세션 통해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사전 질문과 그리고 현장 질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전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행사의 경우 해외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는 국내 법상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국제행사가 열릴 수 있고 외국인의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텐데 국가마다 다른지 아니면 우리나라 법상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국내라고 하면 국내법에 따라서 준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해외에 있다면 그 해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석인 질문이었죠? 대답이었죠? 네, 하지만 명쾌한 답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종료 후 고객님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는 후기에서 실명 사용 등 조심해야 될 개인정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벤터스 후기를 남길 때 뭐 서지혜라는 사람이 후기를 남겼는데 그거를 이벤터스 블로그에 그대로 실명으로 올려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앞서 말씀드렸죠.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벤트를 참가할 때 후기를 그다음 2차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동의서에 들어있었다면 가능하다. 들어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근데 이벤트 신청을 받는 시점에 뭐 후기가 뭐 2차 가공되어 홍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벤트를 신청하는 시점에 그 내용을 인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종료되고 후기를 굉장히 잘 쓰신 그분께 별도로 연락을 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행사 초반 신청 단계에서부터 내 후기가 뒤에 실릴 거다라는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종료 후에 한번 동의를 구하고 쓰시는 것이 좋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영리 목적의 회사가 수익이 없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엄청 성장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운영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후원할 친구를 모집한다. 라고 어떤 걸 기획했어요. 그럼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신청을 할 테니까 이걸 알리는 행위는 공익적이고 어떤 영업적인,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지는 회사가 어떤 공공기관의 자료들과 공공기관의 정책 관련한 정보들, 우리 회사에 대한 아니면 동종업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공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되는 공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벤트 당첨 시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당첨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첨자를 공개해야 될까요? 당첨자에게 따로 연락을 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이따 경품 추첨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당첨하신 분들께 문자로 개별 안내를 드린다라고 안내를 드릴 건데 그거 말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는 화면에 뭐 서땡해 해서 이름을 좀 가리는데 뒷번호에 휴대폰 번호 끝자리 4개를 쓴다든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좀 밝히는 경우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참 모호한 영역이에요. 앞서 개인정보 정의에서 우리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그러니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인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벤트 우리 오늘 진행을 할 텐데 당첨하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 6명이다고 하면 6명 개개인에게 보내면 오늘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당첨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공정하게 된 거는 맞아?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 공지사항 등에다가 이제 당첨자 목록 같은 걸 이제 가볍게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정보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본인만 자기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정보가 마스킹이 되면 돼요. 예를 들어 홍땡동으로 그러니까 조아영인데 조땡영으로 바꿀 수 있고 뒤에 이제 이름이 동명이인인 경우는 많으니까 하나의 정보를 더 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 번호 끝자리를 전체 공개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번호가 1234, 1234라고 했을 때 12 땡땡 12 땡땡 이렇게 정보를 조각조각 내서 그 하나의 정보를 다 취합하는 것도 어떤 경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사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많이 쪼개서 제공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상세한 답변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정보를 조각조각 내서 올리는 게 맞다라고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선정에 따른 법률적 가이드가 있나요? 소규모 조직의 경우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기가 어려워서요. 가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의 경우 이제 직원이 5인 미만인 경우는 누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돼요. 5인이 이상 되면 누구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 처리나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보통은 임원급이나 아니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대표가 그 직책을 맡게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5인 미만의 경우는 고민 없이 대표이사가 하시면 되고 5인 이상의 경우는 개인정보 관련한 민원 등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부서의 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만약에 광고성 이메일인데 광고라는 글머리를 붙지 않고 나간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행사 호스트가 알려주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광고성 메일을 이미 보내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관련한 사항이 문제되지 않고 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라야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뭐 광고를 붙여야 된다, 뭐 연락처랑 그 동의 거부 방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쭉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위반이나 그러니까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로만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이미 뭐 저질러졌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꼭 유의하셔서 개인정보 함께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 다루지 못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피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대표님?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오늘피플 그 사이트 catchcq.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서비스 사이트예요. 거기에 블로그와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블로그로 이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뭐 인터넷진흥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련한 가이드를 얻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catchcq의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필요하시는 자료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중에 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정보를 더 찾고 싶다면 오네피플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 강연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면 VOD 서비스 안내를 이따 드릴 예정인데요. 7일 동안 다시 보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질문 올려주신 호스트분들과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Q&A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경품 추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추첨 아직 참여 버튼을 못 누르신 호스트분들이 계실 텐데요. 경품 추첨에 들어가셔서 짧은 설문에 응해 주시고 행운의 추첨번호 받아주시면 됩니다.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는 캐치CQ에서 후원해 주신 개인정보관리 자동화 솔루션 6개월 이용권 1매,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비용 50만 원권 2매,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7일 이용권 2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비용적으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좀 필요한 경품들로 구성을 하셨으니 꼭 당첨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행운의 번호 받지 못한 호스트분들은 경품 추첨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숫자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초 정도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품 추첨 위해서 자연스럽게 설문을 응하고 계실 텐데요. 이벤터스 경품 추첨 기능은 설문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문 응답자만 당첨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깨알 팁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자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못 들어오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빨리 경품 추첨 누르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행사 종료 후 별도의 문자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경품은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7일 이용권 2매입니다. 추첨은 제가 태블릿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추첨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그럼 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41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끝난 후에 별도 안내 드릴 텐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첨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막 들어와주고 계신데요. 네, 26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품으로는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비용 50만 원권 2매입니다. 행사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 솔루션을 선택해서 이용해 보세요. 그럼 바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태블릿으로 2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52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한 번 더 뽑을 텐데요. 나는 아직 입장 못했다 하시는 호스트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2개의 상품이 남아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추첨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분이 네, 10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행사 종료 후에 별도 문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 자동화 솔루션 6개월 이용권인데요. 대표님께서 후원해주신 경품이에요. 그런 만큼 대표님이 추첨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추첨 시작 버튼을 눌러서 추첨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추첨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네, 6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54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품 추첨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대표님 소감 듣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벤토스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6월 30일까지 캐치CQ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당첨되신 분은 6월 말 이후에 6개월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터스가 주최 주관하고 디지컴 코리아에서 후원하는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 오늘 강연에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은 호스트 분들을 위해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일간 언제든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시청에 대한 안내는 다음 주 중 진행이 되며 이메일 발송 시점부터 7일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 보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사 진행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호스트분들 계실 텐데요. 이벤터스 웨비나 서비스가 궁금하시거나 견적 상담이 필요하신 호스트분들은 웨비나 프로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오퍼레이터가 행사에 맞춘 상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WL 다음 행사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벤터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알람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WL은 다음 달 6월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